가우쿠와 오토는 부부입니다. 정사 후 아내 오토는 종종 일종의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 남편 가우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이번에 오토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한 소녀에 관한 것입니다. 그 고등학생 소녀는 짝사랑하는 같은 반 남학생인 야마가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소지품들을 남기고 옵니다. 어머니의 통제로 인해 야마가의 방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데 소녀는 이런 식으로 숨겨놓은 자신의 물건들이 그에게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날 힘을 준다고 믿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오토는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가우쿠는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거꾸로 그녀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드라마 작가인 그녀는 그 내용들을 자신의 드라마 대본에 써먹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 작업이 그들 부부 사이에서 꽤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가우쿠는 연극 배우 겸 연출가입니다. 그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자막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의 연출을 합니다. 공연 후 아내 오토가 대기실을 찾아옵니다. 그녀가 대본을 쓰고 있는 드라마의 남자 배우 타카츠키도 함께입니다. 가우쿠와 타카츠키는 인사를 나눕니다. 어느 날 가우쿠는 연극제 심사를 위해 러시아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아내는 자신이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한 연극 대본을 남편에게 건네줍니다. 가우쿠가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는 안톤 체호프의 소설 바냐 아저씨를 각색한 대본입니다. 바냐를 제외한 모든 인물의 대사는 감정을 배제한 아내의 음성으로 녹음되어 있고 가우쿠는 운전을 하며 공백으로 남겨진 바냐 파트의 대사를 역시 감정 없는 톤으로 채워 넣습니다. 이것이 가우쿠가 연습하는 방식입니다. 공항으로 간 그는 기상사정으로 인해 항공편이 하루 지연되었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내가 타카츠키와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가우쿠는 조용히 집을 나갑니다. 사실 그는 아내가 예전부터 대본 작업 중인 드라마의 남자 배우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잃는 게 두려운 가우쿠는 모르는 척을 해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우쿠는 자신의 차 안에 있으면 차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감정적 혼란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차는 그를 보호하는 단단한 껍질이자 그만의 균형 잡힌 작은 세계입니다. 일주일 후 일본에 돌아온 가우쿠는 집으로 운전해가는 도중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킵니다. 아내가 병원으로 달려와 무사한 그를 보고 안도합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 가우쿠의 왼쪽 눈에 녹내장이 있음이 드러납니다. 왼쪽 눈에 맹점이 있었음에도 오른쪽 눈의 보조로 지금까지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녹내장에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며 의사는 안약을 처방해 줍니다. 딸의 기일이 되어 부부는 절에가 참배를 합니다. 딸은 4살 때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우쿠는 단단한 껍질 속에 들어가 상실의 아픔을 외면해 왔습니다. 자기만의 껍질도 없고 남편과 아픔을 공유할 수도 없는 오토는 어쩌면 육체적 관계를 통해 깊은 상실감을 달래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아내의 외도는 가우쿠에게 있어선 풀지 못할 수수께끼이자 가능한 한 외면하고 싶은 관계의 깊은 균열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갔습니다. 관계 후 오토는 다시 그 소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소녀는 자신이 전생의 칠성장어였음을 떠올립니다. 칠성장어는 영위하는 삶이 아닌 간신히 버티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소녀는 칠성장어였을 때 강바닥에 돌에서 떨어지지 못했던 것처럼 야마가의 방에서 떨어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야마가의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녀는 이제 자신의 이 비밀스런 행위가 끝이 났음을 감지합니다. 동시에 이 방에서 떨어질 수 있게 되어 일종의 해방감을 느낍니다. 거기에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야마가의 방이 가우쿠의 통제된 내면을 의미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소녀로 상징되는 오토는 가우쿠의 내면에 자리를 잡기 위해 지금껏 칠성장어처럼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침입으로 그것이 불가능해진다면 이제 오토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 이야기가 가우쿠에게는 몹시도 슬프고 불길하게 느껴집니다.
다음날 오토가 어제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가우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집을 나서는 그에게 오토는 오늘 밤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어쩐지 아내의 입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두려운 가우쿠는 정처 없이 운전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밤 늦게서야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들어섰는데 아내가 죽어 있습니다. 사인은 나중에 뇌졸중으로 밝혀집니다. 그는 차분하게 구급차를 부릅니다. 아내의 장례식에서조차 그는 울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연극 바냐 아저씨에서의 바냐 역을 소화해낼 수 없게 됩니다. 바냐의 대사를 할 때면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당장이라도 폭발해 그를 집어삼킬 것 같기 때문입니다. 2년 뒤 바냐 아저씨가 연극제에 초청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가우쿠는 히로시마에 갑니다. 운영감독 유즈하라와 공연 기획자 윤수가 그를 맞이합니다. 배우들을 새로 뽑아 한 달 반 동안 연습하고 2주간 공연할 예정입니다. 가우쿠의 요청으로 그의 숙소는 문화센터에서 1시간 남짓한 거리의 료칸으로 정해졌습니다. 단, 운전은 전문 운전기사가 맡아야 한다고 운영감독은 말합니다. 과거에 인명사고를 낸 배우로 인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주최 측에서 그렇게 규칙을 정해둔 것입니다. 가우쿠가 자신의 차를 남에게 맡기는 걸 꺼려하자 윤수는 일단 운전기사를 한번 테스트해본 다음 정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여성이 운전기사인 미사키입니다. 가우쿠는 못 믿었다는 듯한 태도로 마지못해 차 키를 건네줍니다. 일단 운전은 꽤 능숙한 듯합니다. 가우쿠는 바냐 아저씨를 녹음한 테이프를 틀어 대사 연습을 합니다. 미사키는 과묵하고 쓸데없는 참견도 하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의 동승을 통해 미사키가 가우쿠의 껍질 속 세계를 위협하지 않는 인물임이 드러납니다. 가우쿠는 미사키를 운전기사로 받아들입니다. 오디션 지원자 서류를 검토하던 가우쿠는 그 중에 오토의 옛 불륜 상대 타카츠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음 날 오디션 면접이 시작됩니다. 타카츠키는 다른 배역에 지원을 했으나 가우쿠는 그를 바냐 역으로 배정합니다. 타카츠키는 난감해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극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습이 끝난 뒤 타카츠키가 가우쿠에게 한잔하자고 권합니다. 술집에서 두 사람은 오토에 관해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 도중 타카츠키가 오토를 사랑했음이 밝혀집니다. 참고로 타카츠키는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소속사에서 쫓겨난 뒤 현재는 프리랜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리고 파파라치로 인해 스캔들에 휘말린 전력이 있던 타카츠키는 다소 폭력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가우쿠는 어째서 아내가 타카츠키 같은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우쿠는 미사키에게 어디에서 운전을 배웠는지 묻습니다. 미사키는 홋카이도의 시골 마을 출신으로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로부터 운전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술 장사를 했고 미사키는 중학교 시절부터 어머니의 운전기사 역할을 했습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잤던 어머니는 미사키가 조금이라도 운전을 잘못해 잠을 깨우면 그녀를 심하게 때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배운 운전입니다. 출근을 하던 가우쿠는 타카츠키와 동료 연극 배우 제니스가 함께 하룻밤을 보냈음을 알게 됩니다. 타카츠키에게 정남이가 떨어질수록 아내에 대한 원망 혹은 수수께끼도 커져갑니다. 도대체 아내는 왜? 속력을 내던 타카츠키는 접촉사고를 내버립니다. 그로 인해 연습 시간에도 늦습니다. 연기도 잘 못합니다. 연습 후 타카츠키는 가우쿠에게 사과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라고 가우쿠는 정중하게 충고합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도대체 아내는 왜? 착잡해진 가우쿠는 미사키에게 어디든 좋으니 기분 전환할 만한 곳에 데려다 달라고 말합니다. 미사키는 자신이 예전에 운전사로 근무했던 쓰레기 처리장에 데려갑니다. 한데 모인 쓰레기가 미사키의 눈에는 눈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히로시마의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가우쿠가 묻습니다. 미사키는 자신의 과거사를 말해줍니다. 5년 전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집이 토사에 묻히는 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뺨의 상처도 얻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후 미사키는 차를 몰고 무작정 서쪽으로 향하다가 히로시마에서 차가 고장이 나 그때부터 머물게 된 것입니다. 미사키는 가우쿠의 차가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소중하게 관리된 차라는 게 느껴져 자신도 소중하게 대하고 싶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우쿠는 날씨가 좋다고 말하고 미사키는 네라고 대답합니다. 차 안에서 나눈 동등한 관계로서의 첫 대화입니다. 며칠 뒤 연습 후 돌아가려는데 타카츠키가 가우쿠에게 대화를 좀 나누자고 합니다.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는 타카츠키를 차에 태웁니다. 술집에서 대화를 나누며 타카츠키는 가우쿠에게 왜 본인이 직접 바냐 역을 맡지 않는지 묻습니다. 가우쿠는 체오프의 대사를 내뱉으면 숨겨져 있던 자기 자신이 끌려져 나와 무섭다고 대답합니다. 타카츠키가 자신이 바냐 역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자 가우쿠는 타카츠키에게 스스로를 바쳐 대본에 대답하라고 조언합니다. 어쩌면 가우쿠가 타카츠키에게 바냐 역을 맡긴 것은 타카츠키가 바냐의 연기를 하면서 내면의 충동과 폭력성을 끄집어내어 스스로 파멸하도록 만들려는 속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술집을 나온 타카츠키는 또 누군가가 자신을 도찰하는 걸 봅니다. 미사키가 주차 요금을 내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타카츠키는 파파라치의 뒤를 쫓습니다. 그러고는 금방 돌아와 합류합니다. 차 안에서 타카츠키는 느닷없이 자기는 텅 빈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오토가 쓴 드라마 대본을 연기하며 그의 공백이 채워졌고 다시 그 채워짐을 얻기 위해 가우쿠의 연극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가우쿠는 원래 배우였던 오토가 딸의 죽음을 계기로 연기를 그만두었으며 정사 후 떠오른 이야기로 인해 드라마 대본 작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즉, 오토의 이야기는 죽은 딸을 대신할 부부 공동의 창조물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오토는 대본을 썼던 드라마의 남자 배우들과 관계를 가졌고 가우쿠는 그것이 아내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치는 어둠에서 기인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내에게 그 어둠에 대해 묻지 못했다고 가우쿠가 말하자 타카츠키는 가우쿠가 물어봐 주기를 오토가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타카츠키는 야마가의 빈집에 들어간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도 오토에게서 들었다고 말합니다. 야마가의 방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중단된 줄 알았는데 타카츠키에 따르면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가우쿠가 묻습니다. 또 다른 침입자라고 타카츠키는 대답합니다. 야마가의 부모님도 야마가 본인도 아닌 빈집털이범이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범하려는 그 남자를 펜으로 찔러 죽인 뒤 시신을 그대로 두고 집을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소녀는 자수를 해 죗값을 치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도 야마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등교를 합니다. 야마가의 집도 조용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화분 아래에 열쇠가 사라져 있고 현관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다는 것만이 유일한 변화입니다. 분명 이 세계는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오직 소녀만이 그 부자연스러움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소녀는 감시 카메라 앞에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며 내가 죽였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합니다. 여기까지가 타카츠키가 오토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빈집털이범이 가우쿠의 억눌린 어둠 혹은 회피해왔던 고통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존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빈집털이범이 가우쿠의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가도록 계속 내버려 둔다면 가우쿠의 내면은 타카츠키의 내면처럼 결국 완전히 텅 비게 될 것입니다. 빈집털이범을 죽여 가우쿠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준 사람이 바로 오토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입니다. 가우쿠가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빈집털이범은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운 좋게 오토가 이겼지만 다음에도 이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우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하는 것에만 급급했고
심지어는 오토마저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안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오토는 이것을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내가 죽였다라고 말한 것은 자백이라기보다는 절실한 일깨움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카츠키는 오토를 아내로 두었던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서 타인의 속을 알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자신의 속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타카츠키를 내려주고 난 다음 가우쿠는 차의 조수석에 앉아 미사키와 함께 담배를 피웁니다. 이제 미사키는 가우쿠의 친구이자 의지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다음 날 연극 리허설 도중 경찰이 찾아옵니다. 전날 타카츠키가 구타한 파파라치가 죽은 것입니다. 타카츠키는 순순히 자백을 하고 그렇게 상해치사 죄로 연행이 됩니다. 연극을 전면 취소할 것인지 바냐 역을 가우쿠가 맡아 예정대로 공연을 할 것인지 운영 감독이 가우쿠에게 묻습니다. 가우쿠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고 이틀간의 결정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차분히 생각할 장소를 찾던 가우쿠는 미사키에게 그녀의 고향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 먼 곳으로 함께 차를 몰고 갑니다. 가우쿠는 아내가 죽던 날 그녀가 하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두려워 집에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응급구조를 받지 못한 그녀가 죽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죄책감을 고백합니다. 미사키도 어머니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머니를 구하지 않고 자기만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매몰된 미사키의 집에 도착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마주한 미사키는 애증의 관계였던 어머니를 추모합니다. 가우쿠는 자신이 지금껏 상처와 아픔을 제대로 직면할 용기를 내지 못했고 그로 인해 결국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이 고통 속에서도 삶을 유지해 나가기로 다짐합니다. 결국 가우쿠는 바냐 역을 맡고 연극은 예정대로 공연이 됩니다. 연기와 함께 자신 안의 어둠이 끄집어져 나와 가우쿠는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버팁니다. 바냐 아저씨라는 이 연극은 운명이 가져다주는 시련을 참고 견디면 먼 훗날 신에게 위로를 받으며 평화로움 속에서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더 이상 차가 필요 없어진 가우쿠는 자신의 차를 미사키에게 물려줍니다. 그녀의 뺨에 난 상처는 이제 많이 희미해져 있습니다.